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세무정보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누가 맡겨야 하는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할 때만 세금에 신경을 쓰시죠. 저도 과거에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그때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어차피 원천징수를 하고 저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만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기장을 맡기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기장을 맡길지 말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냐?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죠. 기장을 맡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유튜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기장대리 누가 맡겨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 기장대리를 맡기셔야겠죠. 두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더라도 인건비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 기장대리 맡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지만 결손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꼭 기장대리는 아니더라도 신고대리라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차이는 매월 기장료를 내는 경우가 이제 기장대리라고 하고요. 신고대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신고 건이 있을 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를 신고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대리나 신고대리를 맡기는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종소세 신고할 때 아래의 사업자는 세무사한테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은행 대출 예정이 있다. 또는 나는 뭐 부동산을 취득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장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장 의무, 내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네이버에 국세청 검색을 하시면요. 국세청 사이트가 뜨고요.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기장 의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지금 이 표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표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릴게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닌지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가르게 되는데요. 이때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올해 수익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익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자와 세무사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2021년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가 언제냐면 2022년 5월이죠. 그러면 세무사는 올해라고 말할 때 그 올해라는 거는 2022년이 아니고 2021년이에요. 그래서 직전 연도라고 말을 하면 2021년이 아니고 2020년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자꾸 올해라고 말하면 2022년도.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22년이니까 직전 연도라고 하면 2021년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올해 사업 기준이 수익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5월달이 됐을 때 직전 연도란 언제다? 2020년도가 직전 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수익금액을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도소매업은 수익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요.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업종이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또 뭐 인테리어 하시는 건설업이나 운수업, 뭐 택시 기사님들 뭐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1억 5천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나머지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임대업, 또 뭐 부동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서비스업 이런 경우에는 7,500만 원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본인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얼마였는지, 여기서 이제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순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액의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쪽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정해보죠. 저희는 요즘에 가장 사업자들이 그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는 유형이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인 경우에 2021년 1월 1일 사업자 등록을 이제 최초로 한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직원은 없고 사무실 임차료도 없고 그냥 본인 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매출이 2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복식부기 의무자일까요? 간편장부 대상자일까요? 분명히 제가 바로 전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없잖아요. 2020년 수익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로 봅니다. 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없기 때문에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러면 신규 사업했으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되고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 신고라는 거는 추정하여 계산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제 복식부기 작성할 능력은 보통 없으니까 이건 이제 세무대리를 안 맡겼어요. 기장대리를 안 맡겨서 복식부기로는 안 할 것이고 간편장부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 추계신고를 해야 되는데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순경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요.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업종별로 뭐 음식점업은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렇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부 작성을 안 했어요. 뭐 간편장부도 또 작성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준경비율로 적용할 것이냐 단순경비율로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매출액이 2억이라고 했잖아요. 2억이니까 근데 이 경우는 또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또 없잖아요. 기준경비인지 단순경비인지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자분들은 예외적으로 3억 원 기준으로 단순과 기준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당해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직전 연도가 아니에요. 직전이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가 3억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당해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그러면 당해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신규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또 그러면 나는 신규 사업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번호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폐업을 했을지라도 나는 기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2억이라면 직전 연도 이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지 단순일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이었다. 2020년 매출액이 1억이었다면 6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규 사업자일 때만 단순경비율이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였다면 똑같이 연매출이 2억이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무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남들하고 비교해요. 누구는 연매출이 2억이었는데 세금을 얼마 냈대더라. 근데 나는 왜 그러냐? 어때요? 이렇게 기준이 벌써 다르죠. 얼마 저랑 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달라요. 똑같은 연매출 2억이라도 내가 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매출액 2억일 때 경비율을 국가에서 고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네이버에 홈택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어에 경비율 치시면 업종별 경비율이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업종 코드가 525101인데 이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단순 경비율이 85.7%, 기준 경비율이 11%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 이 말은 매출액의 85.7%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2,860만 원이 나의 순이익. 우리가 세무적인 용어로는 소득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면 매출액이 2억일 때 경비 11%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2억에 11% 곱하면 2,200만 원을 국가에서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일 때는 86% 정도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기준이면 11%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경비 인정되는 금액이. 그래서 기준 경비율일 때는 추가적으로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이 세 개에 한해서 적격 증빙을 갖췄다면 경비로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일 때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 경비율일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 케이스는 이제 매입비용, 그러니까 도소매니까 물건을 사와서 팔았겠죠. 그래서 사온 가격이 이제 8천 정도 사온 가격이 있다면 8천만 원이 매입 비용으로 들어가고 임차료와 인건비는 아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경비라는 란이 있는데 기준 경비율을 쓸 때는 이 세 가지 외에는 경비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기타 경비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2억에서 2,200과 8천을 빼면 9,800만 원이 나의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00만 원에 대한 세금, 세율 곱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장부를 작성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매출액이 2억일 때 실제 장부를 작성했으니까 경비는 없죠. 매입 비용은 8천만 원이고 아까 임차료와 인건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타 경비라고 해서 우리가 통신비가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비용이 있었을까요? 여비교통비가 나갔을 수도 있고 소모품비 각종 소모품을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또 택배비 나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타 경비가 3천만 원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나의 소득 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2,860만 원과 실제 9천만 원 두 개를 비교해서 세금 적게 내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대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860만 원으로 세금 신고하면 세금 얼마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뭐 기장이나 신고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시면 되고, 혼자 못 하시겠으면 5월 달에 세무서 방문하시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료로 신고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9,800인데 실제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9,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대로 신고를 해야 더 세금을 조금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굳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굳이 기장까지는 안 맡기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굳이 기장 대리로 할 필요 없이 5월 달에 세무사 사무실을 한 번만 방문을 하셔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사업자에 맞춰서 추가적인 경비들, 사업자들은 나는 이게 경비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여기 경비로 반영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경조사비도 반영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 방문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경비보다 훨씬 경비 인정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소득금액이 적어지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적게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 지금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내가 기장을 맡겨야 되는지 신고대리를 맡겨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 그러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는 분들은 한 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는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서 내가 기장을 해야 되는지 신고 대리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이거를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로 했냐면요. 우리나라 세금 신고가 1월 10일에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월 10일이 지나면 작년도 뭐 12월에 발생한 뭐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그래도 가산세 등 각종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안 내도 낼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무실을 방문할 거라면 꼭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방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방문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월이 되면 세무사무실도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의뢰가 와도 자세히 검토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세무사무실이 조금 한가할 때 방문을 하셔서 나의 지금 사업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하고 그런 것들은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기는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